한국 인터넷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공포 이야기는 종종 일상적인 상황에서 시작되어 점차 미스터리하고 섬뜩한 분위기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주로 인터넷 커뮤니티나 포럼에서 화제를 모으며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됩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돌아온 영수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소파에 풀썩 주저앉았다. 요즘 회사 일도 바쁘고 야근도 잦아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었다. 영수는 잠시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눈을 감고 있는데 휴대폰 알림이 울렸다. 영수는 귀찮아하면서도 습관처럼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낯선 번호로부터 메시지가 와 있었다. 너의 집 앞에 있어. 장난인가 싶어 그냥 무시하려 했지만 기분이 나빴다. 영수는 창문을 통해 바깥을 내다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에이, 장난이겠지 생각하며 다시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알림음이 울렸다. 이번에는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그의 현관문이 찍혀 있었다. 정신이 번쩍 든 영수는 곧바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오랜 대기 끝에 경찰은 그가 있는 장소로 출동하겠다고 했다. 영수는 경찰을 기다리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안의 모든 창문과 문을 잠갔다. 시간이 흐르는 것 같지 않았다. 점점 더 초조해지던 찰나 또 한 번의 알림음이 울렸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메시지를 확인했다. 곧 보게 될 거야. 고개를 돌린 영수는 현관문에서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가만히 본문을 들어보니 누군가가 문을 천천히 드는 소리가 났다. 그는 소름이 돋아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그때 문 밖에서 묵직한 노크 소리가 들렸다. 공포에 질린 영수는 방 안에 숨기로 했다. 용기를 내어 방으로 향한 그 순간 거실의 조명이 깜빡거렸다.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전등을 조작하는 것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꺼졌다 켜지기를 반복했다. 숨을 삼키며 방에 도착한 영수는 황급히 방문을 닫고 자물쇠를 잠갔다. 어떻게 되었든 영수는 경찰이 빨리 오기만을 기다렸다. 방 한구석에 웅크린 채 전도시계를 바라보았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다. 그때 그의 주위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는 공포에 질려 주위를 둘러봤다. 방 한구석에서 그림자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분명히 물체의 그림자가 아닌 형태가 잡히지 않는 어두운 실루엣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극심한 공포에 찔린 영수는 눈을 질끈 감았다. 소리가 들렸다. 도망갈 수 없어. 몸서리치게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다. 잠시 후 벨소리가 울렸다. 경찰이었다. 영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다. 그러나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림자도 목소리도 흔적 없이 사라져 있었다. 경찰은 주변을 수색했지만 별다른 단서나 증거를 찾지 못했다. 황당함과 두려움에 휩싸인 영수는 그날 밤 이후로 그 방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 사건은 그의 삶에 깊은 불안과 공포를 남겼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메시지와 그림자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는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았다. 그날 이후 영수는 그 방의 문을 다시는 열어보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누군가가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 그는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기로 마음먹었다. 마지막으로 집을 정리하던 날 그는 방의 문 앞에서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문을 열어보기로. 문을 열고 방에 들어서자 상상했던 것과는 달리 방 안은 평화로웠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그는 알 수 있었다. 보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음을. 문을 닫았고 마지막으로 집을 나설 때 그는 마지막 메시지를 받았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항상 함께야. 영수는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이제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 그림자와 목소리가 쫓아오더라도 그의 새로운 삶에서 뭔가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믿어보기로 했다. 두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 그곳엔 늘 안개가 깔리는 작은 숲이 있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그 숲은 흐느끼는 숲이라 불렸다. 이유는 숲을 지나는 밤이면 어딘가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이었다. 누구도 그 소리의 원인을 알지 못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그 소리에 익숙해져 갔다. 그 무렵 지친 일상을 떠나 어딘가 조용한 곳에서 머무르길 원한 대학생 지민이는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마을에 도착한 그는
따뜻한 정취를 느꼈고 사람들은 친절하게 그를 맞아주었다. 그러나 지민이가 숲 근처 민박집을 예약했다고 말하자 마을 사람들은 일순간 침묵에 빠졌다. 아무도 이유를 설명하려 하지 않았고 단지 숲 근처는 조심하라는 말만 나왔다. 그날 밤 지민이는 민박집에 도착했다. 주인은 나이가 지긋한 할머니였고 그녀 역시 지민이에게 숲의 소문에 대해 조심하라고 몇 번이나 당부했다. 하지만 대담한 성격의 지민이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자정이 넘어가자 지민이는 갑작스러운 소변 마려움을 느끼고 화장실에 가기 위해 방을 나섰다. 이윽고 화장실로 가는 중 창밖에서 낮은 흐느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겠거니 하고 무시하려 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다. 궁금증을 못 이긴 지민이는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았다. 안개가 자욱한 숲 너머로 희미한 형상이 보였고 그 형상은 뭔가를 찾는 듯한 모습이었다. 지민이는 순간 몸이 굳었지만 곧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겨냈다. 그는 큰 결심을 하고 플래시를 들고 숲으로 향했다. 숲에 들어서자 안개는 더욱 짙어졌고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바닥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 느낌은 더욱 가까워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민이는 자신 앞에 놓인 것을 발견했다. 낡고 해진 드레스 차림의 소녀가 땅에 앉아 울고 있었다. 저기요, 괜찮아요? 지민이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다. 그러나 소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지민이는 더 가까이 다가가 플래시를 비추며 소녀의 얼굴을 보려 했고 그 순간 그녀의 머리가 부자연스럽게 돌아가며 이상한 각도로 지민을 응시했다. 그 소녀의 얼굴은 공포 그 자체였다. 텅 빈 눈과 찢어진 입에서 나오는 그 느낌은 마치 먼 곳에서 울려오는 소리처럼 들렸다. 지민이는 온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다. 그리고 그 순간 소녀는 천천히 일어나더니 지민이에게 손을 뻗었다. 그 손은 이미 사람의 것이 아닌 듯 메말라 있었고 지민이는 무엇인가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기절할 듯한 공포감에 지민이는 있는 힘껏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다. 그의 뒤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 소녀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지민이를 따라오고 있었다. 숲은 그의 절규를 삼켜버린 듯했고 안개는 더욱 짙어져 마치 그 소녀의 영역인 양 자신을 드러냈다. 함정에 빠진 듯한 지민이는 정신이 아득해져 갔고 마침내 숲을 벗어날 수 있었다. 민박집이 보였고 그는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할머니는 이미 그의 비명을 듣고 나와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고 지민이를 안으로 끌어들였다. 그날 밤 지민이는 불을 끄지 않고 지새웠다. 할머니는 따뜻한 차를 건넸고 지민이는 숲의 소문에 대해 다시 한번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오래전 그 숲엔 불행한 사고로 목숨을 잃은 소녀가 있었다고 했다. 그 소녀의 영혼이 아직도 그곳을 떠돌며 흐느낀다는 것이었다. 종종 그녀는 혼자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모습을 드러낸다고 했다. 지민이는 자신이 겪은 공포를 믿을 수 없었지만 그날 밤의 경험은 너무나도 생생했다. 그는 더 이상 숲으로 가볼 엄두를 내지 못했다. 똥이 트기 전에 지민이는 마을을 떠났고 그 후로는 두 번 다시 흐느끼는 숲에 대한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이후로도 그 마을의 숲에서는 그 흐느낌이 계속되었고 용기 없는 이들은 그곳에 가까이 가는 것을 꺼렸다. 그래도 호기심의 숲을 찾는 사람들은 여전히 끊이지 않았고 그들 중 일부는 결코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다. 세 번째 이야기.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어두운 밤이었다. 나 민수는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을 얻어 이 아파트로 이사 온 지 이제 2달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 아파트는 90년대 초에 지어진 이제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낡고 커다란 건물이었다. 새벽 1시가 넘어갈 무렵 지하 주차장에서 나는 기이한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 소리는 처음엔 바람 소리나 기계 소리인 줄 알았지만 곧 그것이 누군가의 흐느끼는 소리임을 알아챘다. 조심스레 가까이 다가가자 목소리는 점점 뚜렷해졌고 한 여자가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소리는 돌려줘, 돌려줘. 나는 문장을 반복하고 있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고 나는 달리기 시작했다. 아파트의 10층에 자리한 내 집으로 급히 돌아와 문을 잠갔다. 다음 날 회사에서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밤새 악몽만 꾼 탓에 피곤하기도 했지만 그 이상으로 그 여자의 흐느낌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결국 점심시간이 되자 인터넷을 뒤져보기 시작했다. 이 아파트의 과거에 대해 알아보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내가 살고 있는 건물에서 많은 미스터리한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990년대 후반 이 아파트에서 한 젊은 여자가 실종되는 사건이 있었다. 경찰 조사 끝에 여자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바로 내가 있는 이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이었다. 그 이후로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사건은 미제로 남겨졌다. 그녀의 이름은 정이었고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돌려줘 였다는 기록이 인터넷에 남아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아파트 관리 사무소로 찾아가 경비원에게 물어봤다. 그러나 경비원은 그 사건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했다. 마치 어떤 금기된 이야기를 꺼내는 것 같은 표정이었다. 그러나 몇 번의 설득 끝에 그는 마지못해 불편한 진실을 털어놓았다. 사실 몇 달 전부터 그 지하에서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린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아무리 편해도 그곳을 지나지 않으려 하죠. 얼마 후 나는 그 소리의 정체를 확인하기로 결심했다. 다음날 밤늦게 나는 스마트폰에 녹음기를 켜고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난생 처음 보는 한 여인의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눈물을 흘리며 돌려줘 라고 반복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치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주위를 둘러보곤 반복해서 똑같은 자리에 서 있곤 했다. 나는 두려움에 몸이 얼어붙어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녀가 서 있는 곳을 똑바로 바라보았을 때 그녀의 눈이 나를 향했다. 그와 동시에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며 내 등 뒤로 무언가 강력한 힘이 느껴졌다. 나는 그 자리를 서둘러 도망쳤다. 다음 날 나는 이 모든 일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인터넷을 뒤져 그 사건 당시의 기사와 기록을 모으고 정의의 유족을 찾아 그녀의 마지막 상황을 알아냈다. 그녀는 그 지하실에서 중요한 물건 하나를 잃어버렸고 그것을 찾다가 실종된 것이었다. 그 물건은 그녀의 약혼자가 선물한 소중한 목걸이였다. 나는 그 목걸이를 찾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마침내 몇 날 며칠 밤을 지하에서 보내며 우여곡절 끝에 목걸이를 찾아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밤 용기를 내어 지하 주차장으로 갔다. 그녀가 다시 나타났을 때 나는 목걸이를 건네며 말했다. 이거죠? 돌려드립니다. 그 순간 그녀는 미소 지으며 천천히 모습을 감추었고 결국 다시는 그 아파트 단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 사건은 오랫동안 내 기억 속에 남아있겠지만 적어도 그녀는 이제 편히 쉴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 일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없지만 이제 이렇게 이야기로 전해본다. 어둡고 긴 밤, 오래된 아파트, 그리고 미제로 남겨진 사건, 모든 것이 마치 한 편의 이야기를 이루고 있는 듯했다.